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어제 NBA 경기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죠. 동부와 서부 양 컨퍼런스에 각각 1, 2 팀들이 서로 만났거든요. 동부에서는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이 만났고 서부에서는 OKC와 휴스턴이 만났는데 그 경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경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동부의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경기를 짧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가 클리브랜드가 처음에는 많이 앞서갔거든요. 그러다가 보스턴이 3쿼터에서 따라잡으면서 결국에 3쿼터 후반 14점까지 보스턴이 앞서고 4쿼터를 12점을 앞서면서 보스턴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클리브랜드가 따라가는 그림이고 결국에 클리브랜드가 따라갈 수 있냐 없냐가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4분 30초를 남기고 오코로가 3점을 넣으면서 클리브랜드가 3점 차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보스턴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보스턴은 가장 약한 수비 링크를 찾아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상대가 헬프를 보내서 2명을 제이슨 테이텀한테 붙이면 그때부터 파생되는 패스로 상대 수비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헬프를 안 보내면 그냥 이제 아이솔레이션으로 그 약한 매치업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팀이죠. 지난번 클리브랜드와 보스턴 경기와 마찬가지로 보스턴은 계속해서 다리우스 갈랜드를 공략했거든요. 클리브랜드가 지난 경기에서 못 뛰었던 오코로, 루버트와 같은 윙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공략할 엔트리 포인트가 샘 메릴이나 조지 스니행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다리우스 갈랜드라는 약한 링크가 있기 때문에 게임 내내 갈랜드를 보스턴이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 3점 앞서 있던 순간 4쿼터 4분 30초 정도 남았었는데 여기서 제이슨 데이텀이 갈랜드를 상대로 미드레인지에서 이렇게 퉁 치고 페이더웨이로 2점 슛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제러드 알렌이 샘 하우저를 골밑에서 미스매치 잡고 득점을 하고 다시 보스턴을 공격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다리우스 갈랜드를 테이텀이 또 미드레인지로 공략을 해서 또다시 득점을 합니다. 지난번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이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도 클리브랜드가 거의 2점까지 따라오고 거의 다 따라왔는데 그때마다 제이스 테이텀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플레이로 득점을 계속하면서 결국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테이텀이 이 2점 미드레인지를 넣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테이텀이 또 보스턴을 지게 놔두지 않는구나. 클리브랜드는 또 테이텀을 넘지 못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클리브랜드의 도노반 미첼이 이때 바로 스텝업을 합니다. 클리브랜드가 갈랜드가 볼 핸들링을 하고 포르징기스를 공략하기 위해 피켄롤을 했는데 이 액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도노반 미첼한테 패스를 하고 도노반 미첼이 또다시 볼스크린 액션으로 샘 하우저를 매치업 잡고 풀어 3점을 던지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분 10초 남은 상황에서 97대 95 2점 차까지 따라오죠.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여기까지는 데리스 갈랜드가 1대1로 수비를 하게 냅두는데 여기서부터는 제이슨 테이텀이 미드레인지 2개를 넣는 거 보고 2단 보스턴 공격에서 제이슨 테이텀의 볼스크린 액션에 2명이 트랩을 걸어요. 제이슨 테이텀한테. 이 트랩을 보고 테이텀이 롤러인 프리차드한테 공을 빼주고 프리차드가 3점을 던지는데 안 들어가고 이 리바운드를 잡고 골밑에 있던 주로 할러데이한테 패스를 하면서 다시 4점을 앞서가고요. 이어지는 클리브랜드 공격에서는 다리우스 갈랜드가 크리스타 포르징기스를 노리는 피켄롤을 오코로랑 하고 보스턴이 이 볼스크린 액션에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포르징기스가 올라오는 커버리지를 보여주면서 이때 뒤로 들어간 오코로가 오픈이 되고 갈랜드가 오코로에게 패스를 해주고 이때 살짝 보스턴이 이 롤러를 막기 위해서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이제 스윙해서 도노반 미첼한테 가고 미첼을 막던 드루 할러데이가 살짝 클로즈와서 오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도노반 미첼이 바로 캐치한 3점을 던지면서 이게 들어가고 또 경기는 1점 차가 됩니다. 여기서 양 팀의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두 팀 다 약한 링크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스턴은 데리우스 갈랜드를 제이슨 테이텀이 어택하고 클리브랜드는 데리우스 갈랜드가 크리스토 포르징기스나 아로포드 이 보스턴의 센터들을 집요하게 공략하거든요. 이게 양 팀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약한 수비 링크를 공략하는 플레이오프 스타일 농구를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양상인데 결국에 프리차드가 2점 넣고 도노반 미첼이 주로 할러데이를 스크린을 리작하면서 완벽하게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프로 3점을 넣으면서 1분 40초를 남기고 경기가 동점이 됩니다. 이제 서로가 노리는 수가 뭔지 알고 있고 이거를 얼마나 잘 막느냐 얼마나 하이레벨의 샷메이킹을 하느냐의 대결이었는데 갈랜드를 노리는 제이슨 테이텀의 공격을 갈랜드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테이텀이 미스를 하게 만들고 이어지는 트랜지션에서 스크린 액션으로 도노반 미첼이 알호포드를 노리면서 플로터를 성공을 시킵니다. 다시 클리브랜드에 이어진 수비에서 갈랜드를 상대로 오른쪽 돌파 후 레이업을 이제 테이텀이 했는데 이 레이업을 실패를 해요. 굉장히 넣을 수 있는 레이업이었는데 이거를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서는 클리브랜드가 도노반 미첼과 오코로가 스크린 액션을 하면서 또 포르징기스를 타겟팅하는데 포르징기스가 굉장히 스크린 레벨로 올라오면서 좀 불필요할 정도로 사이드라인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코로가 굉장히 와이드 오픈된 상태로 롤링을 해서 골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도노반 미첼의 파켓 패스를 넣어주고 아로포드가 이걸 막으려고 로테이션에서 올라오니까 뒤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커디내오는 모블리가 완전히 오픈돼서 여기 패스를 넣어주고 모블리가 덩크를 합니다. 그래서 4점 차로 앞서게 되면서 사실상 여기서 경기가 끝났어요. 남은 구간 동안 이제 보스턴한테 3점 기회를 주기 싫으니까 케니 에키슨 클리브랜드 감독이 파울 약장을 지시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투 싸움이 돼서
클리브랜드가 이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지막 34초 남은 상황에서 파울 작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양 팀의 경기가 실제 시간으로는 경기 종료까지 17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투 대결이 마지막에 굉장히 좀 지리하게 이어졌는데 어쨌든 클리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는 클리브랜드한테는 기분이 좋죠. 애틀랜타한테 2연패를 당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틀랜타가 지금 굉장히 뭔가 스페셜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 얘기도 나중에 한번 딥다이브를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애틀랜타한테 2연패 당하고 반전을 노리는데 홈으로 이제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이 와서 지난번 패배도 소력하면서 연패도 끄는 이런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클러치 타임으로 들어가서 테이텀의 오펜스 펀치에 클리브랜드가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게임에서 도노반 미첼이 완전히 제이슨 테이텀과 쇼다운을 하면서 이번에는 테이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거의 지는 경기를 놀라운 샷메이킹으로 이기게 만들었어요. 플레이오프에 가서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상대 팀의 스타 플레이어를 이길 수 있냐 이런 순간에 상대 스타 플레이어보다 더 잘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의 스타가 NBA의 탑 10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사실상 챔피언십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플레이오프 가서 이런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공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팀의 스타고 이 스타가 상대 팀의 에이스 뭐 예를 들면 루카 돈치치, 요키치, 뭐 제이슨 테이텀, SGA 이런 선수들이랑 샷메이킹 대결을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의 스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이냐가 중요한데 도노반 미첼이 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그런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죠. 도노반 미첼이 4쿼터에 야투 6개 던져서 6개 다 넣었고요. 이 중에 3점 슛이 4개였고 대부분은 또 드리블 풀업 슈팅이었죠. 4쿼터에만 20득점을 하는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클리브랜드한테는 이 정규 시즌 1승보다 더 큰 의미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저번에 이 두 팀의 경기를 리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팀들은 정규 시즌 너머의 것들을 보는 팀들이죠. 당연히 정규 시즌에서 좋은 승리를 거뒀다가 아니라 도노반 미첼이 플레이오프 가서도 다른 팀의 슈퍼스타들과 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믿음을 이제 심어준 게 이번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클리브랜드가 정규 시즌 너머의 것을 본다는 게 또 드러난 게 다리우스 갈랜드의 수비에서 나타났죠. 경기 끝나고 이제 케니 에키슨 감독이 이런 말 했거든요. 경기 전에 라커룸에서 갈랜드한테 오늘은 너가 수비에서 스위치해서 테이텀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어차피 플레이오프 가면 다리우스 갈랜드는 플로어가 있어야 되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선수를 숨길 방법이나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보스턴 상대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 경기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데리우스 갈랜드가 마지막 1분 30초 구간에서 두 번의 중요한 테이텀을 상대로의 수비를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갈랜드가 수비에서 약한 링크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갈랜드를 높이 사는 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수비에서. 이게 결과와는 좀 별개로 최소한의 수비에서 해줘야 되는 노력이 있는데 갈랜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에 있는 스타 선수들한테 바라는 최소한이거든요.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루카 돈치치가 비난을 받았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진짜 돈치치가 수비에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보스턴의 스트레이트 라인 돌파를 허용하다 보니까 댈러스의 다른 선수들이 헬프를 올 수조차 없게 만들어서 완전히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갈랜드가 아마 커리어 내내 수비가 아무리 는다고 해도 뭐 좋은 수비수는 못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최소한 빠르게 사이드 스텝 가져가면서 손으로 볼을 견제해주고 최대한 컨테스트를 해주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스타 선수들한테 바라는 최소한이거든요. 결국에 마지막에 테이텀의 미스도 뭐 갈랜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테이텀이 그냥 미스한 걸 수도 있죠. 특히 마지막에 레이업 미스는 테이텀의 평소 같았으면 거의 70% 가까운 확률로 넣는 레이업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아예 노력을 안 했으면 거의 100%로 넣을 레이업을 갈랜드가 그래도 컨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낮은 확률의 실패 확률이었지만 그래도 실패한 거거든요. 이 경기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데리스 갈랜드를 상대로 던진 야투가 13개예요. 그 중에 6개를 넣었고 7개는 실패했어요. 12개가 2점 슛이고 1개가 3점 슛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시스트는 0개였고요. 그래서 갈랜드를 상대로 테이텀의 한 포지션당 득점이 0.92점이거든요. 이 수치면요. 클리브랜드는 갈랜드를 1대1로 테이텀을 맞게 놔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숫자고 0.92점이면 이거는 예를 들면 100포지션 경기를 한다 그러면 92점 넣는 경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괜찮은 수비 레이팅이고 클리브랜드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갈랜드를 그냥 계속해서 테이텀한테 1대1로 맡겨둘 겁니다. 갈랜드의 수비에서의 경쟁하는 모습이 저는 이 경기에서도 봤던 아주 희망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들으시는 지금 보스턴 팬분들은 뭐 우리 팀 제일런 브라운
보면 데릭 화이트 뛰지도 않는 경기인데 뭐 이거 이긴 걸 갖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NBA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승리는 중요하고 모든 팀들이 건강하게 모든 경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빅 경기에서 이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클리브랜드가 보스턴 원정 가서 졌을 때 이 경기 끝나고 클리브랜드로서는 졌지만 자신감이 좀 더 생기는 경기였다라고 했는데 보스턴도 아마 이번 경기 끝나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원정에서 제일런 브라운, 데릭 화이트라는 팀의 탑3 플레이어 중 2명이 없는 상태에서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접전을 가져갔고 이거를 진 이유가 도노반 미첼의 저세상급 샷메이킹과 클리브랜드의 팀으로서의 3점슛 47%라는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클리브랜드로서는 가장 최고의 펀치를 날린 경기인데 겨우 4점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뭐 다음 경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스턴에서 더 기분 좋아야 될 게 바로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테이텀이 이번 시즌에 진짜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리어 최고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지난 시즌 슈팅, 특히 풀업 슈팅이 완전 고장났었는데 이번 시즌에 풀업 슈팅이 특히 3점 풀업 슈팅이 지금 현재 슈팅당 득점 기대값이 1.08점으로 올라왔고 아이솔레이션은 경기당 6.9번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포지션당 득점이 1.18점으로 현재까지 총 100번 이상의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간 하이볼륨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가 리그에 4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테이텀의 효율이 1위입니다. 이 뒤를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제임스 하든, 앤서니 에드워즈가 따르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97번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이 카이리 어빙이 이 하이볼륨 아이솔레이션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조금 모자라서 근데 카이리 어빙이 현재 포지션당 1.27점으로 진짜 어나더 레벨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카이리 어빙을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또 제이슨 테이텀은 피켄롤 볼 핸들러로서 경기당 5.4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포지션당 득점이 1.0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5번 이상의 피켄롤을 한 하이볼륨 핸들러 중에서는 리그 전체 10위입니다. 그리고 또 제이슨 테이텀의 올해 클러치 타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러치 타임은 종료 5분을 남기고 점수차가 5점 이내의 경기인데 이 상황에서 테이텀이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에런 팍스가 1위고 클러치에 들어왔을 때 테이텀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2점이 있고요. 현재 8승 4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저번에 골든스테이트와 보스턴 경기 리뷰하면서 테이텀이 잘했는데 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마지막에 1분 구간에 실수를 하는 장면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샷 클락이 많이 남았는데 안 좋은 슛 셀렉션을 가져가는 거를 조금 아쉽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경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테이텀 경기를 보면은 클러치에서 예를 들면 뭐 다리우스 갈랜드 같은 유리한 미스매치를 잡고도 예전 같았으면은 스텝백 3점을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샷클락도 많이 남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아쉽게 경기를 끝냈을 텐데 이번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졌지만 저는 테이텀이 최고의 레벨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커버리지에 맞춰서 하이 레벨의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갈랜드를 상대로 성공률 높은 슛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냉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테이텀의 성장에서 가장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고 이번 경기는 졌어도 저는 진짜 테이텀을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이텀이 이런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보스턴은 아마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을 거예요. 보스턴과 클리브랜드가 동부의 현재 가장 확실한 탑2의 팀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죠. 그래도 굳이 승자를 꼽으라면 저는 아직도 보스턴이 풀 멤버가 출전하고 7경기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한다면 클리브랜드가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팀의 수비 링크가 약한 선수가 한 명만 있으면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게 가능한데 클리브랜드는 플로어에 계속해서 2명 이상이 그런 링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갈랜드, 미첼, 심지어 센터인 제런 알렌까지 좀 약한 링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보스턴의 화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합니다. 뭐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플레이오프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1대1이고 또 다음 정규 시즌에서 만났을 때 경기를 했을 때 제가 또 리뷰를 하면서 두 팀을 좀 분석하면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다음은 OKC와 휴스턴 경기 얘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서부 1, 2위 간의 경기이기도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 디펜시브 레이팅 1위와 2위의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은 OKC와 휴스턴의 경기이기 때문에 진짜 숨막히는 수비의 대결이기도 했어요. OKC는 채톰 그랜, 카루소 뭐 이외에 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지금 아웃되면서 이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팀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승리를 챙기면서 서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시즌 20경기를 하기 전에는 이 팀이 어떤 정도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20경기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현재 20경기 이상의 시즌 경기를 플레이하고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즌에서 휴스턴이 현재 서부 2위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2위예요. 이 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경기도 동부 1, 2위의 경기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클러치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보스턴과 클리브랜드는 서로 뭔가 하이레벨의 샷메이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격의 농구를 볼 수 있었다면 이 경기는 두 팀이 다 수비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깔끔하게 넣는 찬스가 잘 안 나오고 세컨 찬스나 허슬로 득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셰이 길제스 알렉산더가 돌파를 하는데 휴스턴 선수들이 둘러싸이고 슛을 던지는데 딜런 브룩스가 블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셰이 길제스 알렉산더 손에 떨어져서 풋백을 넣고 또 휴스턴도 뭐 벤블릿이 슈팅을 하는데 알프렌 상곤이 들어오면서 오펜스 리바운드 잡고 넣고 뭔가 쉽게 쉽게 넣는 포지션이 잘 없었어요. 점프볼 상황에서 천행공을 제일런 그린이 드리블을 하다가 샤클락이 몇 초 안 남은 상황에서 벤블릿한테 패스를 해줬는데 패스를 받고 벤블릿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로고 근처에서 던졌는데 이게 또 들어가고 반대편에서는 셰이 기레스 알렉산더가 딜런 브룩스의 좋은 컨테스트를 앞에 두고 스텝백 3점을 던지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또 파텐 슈타인이 리바운드 잡고 빼준 공을 케이슨 월러스가 3점을 넣고 이런 식으로 양 팀의 뭐 예쁜 공격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허슬과 에너지 그리고 뭐 세컨 찬스 이런 식으로 득점을 했거든요. 이거는 동부 경기와 다른 의미로 하이레벨 경기죠. 양 팀 다 좋은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에 이은 빠른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보면서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쉐이 기르스 알렉산더와 캐나다 국가대표 팀 동료인 딜런 브룩스가 공을 경합하면서 볼을 서로 잡고 이제 점프볼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웃으면서 선의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런 약간 초긴장감 있는 경기를 만들어준 요소였죠. 결국에 이 점프볼에서 나온 공을 프레드 벤블릿과 알프렌 생군이 피켄롤을 하고 롤에 들어가는 생군이 공을 받고 약간 넘어졌는데 이걸 또 어떻게 딜런 브룩스한테 패스를 해주면서 딜런 브룩스가 터프한 미드레인지 슛을 넣으면서 2점을 앞서가고 다음 포지션에서 SGA가 탈이 있으니 상대로 1대1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자유투 게임이 됐고 경기가 끝났거든요. 서부 1, 2위 경기이자 디펜시브 레이팅 1, 2위 팀답게 진짜 인텐스한 경기였고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모던 NBA 팀의 특히 수비에서의 중요한 빌드가 프리미터의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경기인 것 같아요. 저희 스위스서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많이 말했지만 앞으로도 지겹도록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농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현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리미터의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프리미터에서 많은 공격이 시작되고 프리미터에서 스킬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한 포인트 오버 어택 디펜더가 중요하고 이 포인트 오버 어택 디펜더가 쉽게 뚫리지 않아야 팀 수비 전체의 로테이션이 돌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전에는 키가 큰 선수가 있어야 리바운드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경기는 좀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보스턴이 경기당 3점 슛을 42개 이상 쏘면서 지난 시즌 우승을 하고 이제는 모든 팀들이 경기당 3점 슛 개수를 늘리고 싶어 하거든요. 3점 슛이 진짜 NBA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분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3점 슛의 시도가 많고 이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과거에 골밑이나 미드레인지 슛을 많이 던질 때처럼 공이 골대를 맞고 소프트하게 골밑으로 떨어져서 키가 큰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기 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3점이 안 들어가면 공이 튀겨서 롱 리바운드가 주로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롱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 공의 착지 지점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높이 뛰어서 이 공을 잡을 수 있는가 스피드와 운동 능력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3점 슛을 쏘고 이 공이 골대에 맞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팀의 운동 능력이나 스피드가 없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거의 힘을 발휘를 못하죠. 그리고 이런 리바운드를 잡으면 수비에서는 수비 성공이고 공격에서는 리바운드를 잡으면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잖아요. 지금 리그 탑 리바운드 팀 보세요. 1위가 휴스턴이고요. 2위가 골든스테이트, 3위가 멤피스, 4위가 토론토, 5위가 디트로이트입니다. 모두 다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로스터로 되어 있는 팀들이죠. 그리고 수비가 로테이션을 도는 상황에서 클로즈아웃을 나가고 3점을 컨테스트하는 것도 현대농구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죠. 이게 골 밑에서 림 프로텍션을 하면서 샷 블락을 하는 것만큼 현대농구에서는 클로즈아웃 나가서 3점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만큼 샷 프로파일의 비율이 3점 슛이 올라갔고 3점 슛이 들어갔을 때 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클로즈아웃에서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엘리트 수비팀과 아닌 팀을 나누는 요소 중 하나가 클로즈아웃을 빨리빨리 나가면서 와이드 오픈샷을 오픈샷으로 만든다든가 오픈샷을 컨테스티드 샷으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프리미터에서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있어야 수비에서 헬프를 갖다가 긴 거리를 클로즈아웃을 나가서 슛을 컨테스트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수비가 엘리트 수비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NBA에서 상대의 3점을 가장 잘 방어하는 상위 5개 팀이 골든 스테이트, 휴스턴, OKC, 멤피스, 클리퍼스예요. 그리고 결국 이 팀들이 상위 5개 디펜시브 레이팅 팀이거든요. 뭐 OKC, 휴스턴, 올랜도, LA 클리퍼스, 골든 스테이트. 이 모든 팀들 보세요. 다 프리미터에서 엄청난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현대 농구에서 프리미터에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없다면 특히 수비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휴스턴은 진짜 괴물 같은 디펜스 팀이죠. 휴스턴에 젊고 운동 능력 있고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딜런 브룩스, 저바리 스미스 주니어, 제일런 그린. 뭐 수비에서 타겟팅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런 그린도 이런 툴은 갖고 있죠. 거기에 뭐 캠 위트모, 리드 셰퍼드, 그리고 휴스턴 수비의 핵심 테러 트윈이라는 별명을 얻은 무시무시한 수비에 아멘 탐슨과 타리 이슨이 있죠. 제가 휴스턴 경기 얘기 처음 하니까 아멘 탐슨하고 타리 이슨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의 수비를 하고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릴게요. 아멘 탐슨은 리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영 탤런트입니다. 루키 시즌부터 수비와 운동 능력은 엄청났고 이번 시즌은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리그 최고 수준의 디펜더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바스켓볼 인덱스에 따르면 리그의 탑10 볼스크린 내비게이션을 가진 선수를 꼽으라면 그 중에 1위가 아멘 탐슨이라고 해요. 현대농구에서 스크린 액션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스크린 내비게이션 능력이 없으면 특히 풀업 슈팅이 있는 핸들러한테 당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탑 레벨의 디펜더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스크린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를 뭐 잘하는 선수들이 제이드 맥다니엘스, 니킬 알렉산더 워커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현재까지 아멘 탐슨이 이 스크린 내비게이션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의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는 온볼 디펜스, 볼 스크린 디펜스 그리고 매치업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거를 수치화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총 100분 이상의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를 한 선수들 중 제일런 석스, 앤서니 블랙, 키언 앨리스, 크리스턴, 제이든 맥다니엘스에 이어서 아멘 탐슨이 6위입니다. 이런 아멘 탐슨이 플로어에 있을 때 하프코트 디펜스 상황에서 상대팀은 100포지션당 7.2점의 득점이 낮아지고요. NBA 상위 15%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참고로 딜런 브룩스는 상대편의 득점이 마이너스 10.3점이 낮아지고요. NBA 상위 6%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딜런 브룩스가 올해 조용하게 굉장히 좋은 온볼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온볼 디펜스가 엄청 좋고 이번 경기에서도 SGA 상대로 클러치 때 몇 포지션 중요한 상황에서 되게 잘 막았거든요. 100포지션 이상을 함께 플레이한 휴스턴의 라인업 중에서 프레드 밴블릿, 딜런 브룩스, 자바리 스미스, 아멘 탐슨, 알프렌 생군 이 라인업이 총 107포지션을 같이 뛰었는데 이 라인업이 플로어에 있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이 128점, 디펜시브 레이팅이 91.6, 넷 레이팅이 36.4점으로 100포지션 이상을 플레이한 5맨 라인업 중에서 NBA 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라인업입니다. 이 아멘 탐슨의 미친 듯한 운동 능력과 수비에서의 활동력 그리고 이어지는 트랜지션에서의 공격 아니면 뭐 컷인, 허슬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휴스턴을 진짜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탐슨이 최근 공격에서도 점점 볼륨을 높이면서 어쩌면 진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터지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 탐슨의 파트너 타리 이슨도 역시 굉장히 스페셜한 디펜스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리 이슨이 사이즈도 좋아서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스위치해서 막을 수 있는데 바스켓볼 인덱스에 따르면요. 카리이스는 상위 5%의 수비 범용성이 높은 플레이어로 나왔고 현재까지 42%의 디펜시브 포지션을 가드를 막았고 43%는 포워드 15%는 센터를 막았을 정도로 모든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디펜더이고요. 특히 타리슨이 수비에서 헬퍼의 포지션에 있는데 이때 헬프로 상대의 슛을 컨테스트하고 그리고 뭐 리바운드 잡는 능력까지 뛰어나고 75포지션당 6.8개의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잡고 있으면서 상위 5%의 디펜시브 리바운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을 경기를 보면요. 선발 라인업이 이제 경기를 뛰다가 첫 교체로 이제 아멘 탐슨과 타리슨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경기가 진짜 재밌어지죠. 이 두 명이 상대방의 공격을 수비에서 어택을 해요. 그리고 뭐 스틸한 다음에 트랜지션 득점이 끝없이 나오고 상대방을 완전히 수비에서 묶어버리면서 이 두 명이 나오면서부터 휴스턴한테 엄청나게 부스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농구를 보는 좀 재미가 있는 팀이에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팀입니다. 현대 농구에서 필요한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많이 있고 이메 우도카 감독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팀을 지휘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휴스턴은 이미 팀의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했어요. 이 팀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제 숨막히는 수비죠. 휴스턴이 플레이오프 가서 잘할지는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매 포지션마다 좋은 공격, 좋은 슛 찬스를 만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지난 시즌 미네소타랑 좀 비슷한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숨막히는 수비라는 아이덴티티로 많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이거든요. 휴스턴의 제일런 그린, 프레드 밴블린 같이 공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꾸준히 20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경기는 뭐 10득점도 못하다가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는 40점도 넣고 프레드 밴블린도 잘 못하다가 또 막 30점 넘는 경기도 하고 공격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하지만 휴스턴에게는 정규 시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휴스턴의 공격이 들쑥날쑥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게 휴스턴의 숨막히는 수비이고 수비는 공격과 다르게 언제나 같은 레벨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휴스턴이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은 자신들의 강점이 수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들의 아이덴티티에 기대게 되죠. 오케이, 이제부터 세 포지션 연속 막아보자 하면서 수비에서 레벨이 올라가고 수비가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트랜지션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진짜 휴스턴은 정말 정말 무섭고 앞으로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을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 얘기하는 김에 OKC 경기랑 상관없이 휴스턴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 이유가 하프코트 오펜스잖아요. 결국에 하프코트 오펜스는 이 팀의 샷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아까 도노반 미첼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플레이오프 갔을 때 클러치 타임에서 휴스턴이 수비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공격에서는 믿고 득점을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이거거든요. 우리 팀이 마지막 몇 포지션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편의 루카 돈치치, 요키치, 뭐 케빈 듀란트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우리 팀에서도 계속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이거거든요. 7게임 시리즈를 했을 때 이런 상대방의 탑 클래스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우리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타급의 샷메이킹이 되는 선수가 있냐가 문제인데 휴스턴에 그런 선수가 프레드 밴블릿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알프렌 생군이 거의 올스타 시즌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정적인 샷메이킹은 아직 잘 모르겠고 제일런 그린은 이런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일런 그린을 좀 휴스턴에서 지켜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활약이 아니라 트레이드로 지난 오프 시즌에 휴스턴이 두 개의 큰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하나는 알프렌 생군이고 다른 한 명은 제일런 그린이죠. 두 선수가 같은 드래프트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드래프트가 되었고 제일런 그린은 1라운드 2순위로 뽑혔고 생구는 1라운드 16순위로 지명이 되었는데 두 선수가 같은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나와서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휴스턴이 이 두 명한테 모두 거액의 연장 계약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휴스턴 제너럴 매니저 라파엘 스톤이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휴스턴은 뭐 생군과 제일런 그린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선수도 모두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오래 뛰었으면 좋겠고 두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역시 뭐 사람은 말보다 액션을 봐야죠. 휴스턴이 두 선수 모두한테 연장 계약을 줬지만 진짜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생구는 5년 18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했고 제일런 그린은 3년 106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줬거든요. 마지막 3년 차는 옵트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년짜리 계약을 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일런 그린한테. 두 명 다 휴스턴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두 명의 계약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일런 그린의 계약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에이전시에서도 이런 종류의 계약은 거의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1년에 33밀리언 이상을 줄 정도로 거액의 계약을 하면서 겨우 2년 플러스 1의 계약을 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일런 그린의 계약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의 트레이드 키커입니다. 즉 트레이드 될 경우 제일런 그린의 샐러리가 10% 늘어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스턴의 계약은 제일런 그린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 제일런 그린의 에이전시는 트레이드를 보냈을 때 선수에게 더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트레이드 키커를 넣은 거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휴스턴의 이제 조각으로 봐도 제일런 그린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휴스턴의 아멘 탐슨이 있는 라인업이 리그 최고의 넷 레이팅과 최고의 디펜시브 레이팅 갖고 있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 라인업이 사실은 휴스턴의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일런 그린 빼고 아멘 탐슨 넣은 라인업이거든요.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도 많이 당하는 편이기도 해서 휴스턴의 현재 스타일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일런 그린이 리그 탑 티어의 샷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제일런 그린은 플레이오프에서 케빈 듀란트, 제이슨 테이텀, 요키치 뭐 이런 선수들과 싸워서 샷메이킹 대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휴스턴 프론트 오피스가 판단했을 때는 트레이드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죠. 제일런 그린의 샐러리가 크긴 하지만 샐러리 계약 기간 자체가 짧고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 제일런 그린이 아직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휴스턴은 현재 리그 어느 팀보다도 빅 트레이드를 하기에 준비가 된 팀이거든요. 에셋도 많고 젊은 유망주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런 그린의 샐러리를 필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물급 스타를 데려오기에 완전히 장전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야니스나 케빈 듀란트 루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런 그린의 이 휴스턴에서의 미래와 그리고 휴스턴이 혹시 큰 딜을 성사시키는지 어떤 트레이드를 단행하는지 지켜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